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조세 법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구성이 5장까지 조세법 개론, 실체법, 절차법, 징송법, 제재법 쭉 가서 이거 본 것 같고, 조세법원, 법률, 기본 원리, 조세 법률주의, 공평주의, 법률주의, 조세 공평주의, 조세 공평주의까지 있나요? 조세 법률주의, 조세 공평주의도 봤나? 법 해석, 조세법 해석, 어디까지 했죠? 납세자의 권리보호까지 했어요. 납세자의 권리보호, 신의성실원 측도 지나고, 근거과세, 과세자료, 기업에게, 회계 존중, 납세자의 권리보호. 여기서부터 볼까요? 조세 실체법. 자, 조세 실체법.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조세 채무 관계의 당사자와 그 내용의 성립, 변경 내지 소멸에 관한 법 전체를 말한다. 우리가 조세법의 성격을 채권 채무 관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채권 채무 관계로. 그러면 조세 채권 채무 관계가 채권자는 누가 되죠? 국가가 되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채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조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관계로 조세 법률 관계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면 조세 채무, 납세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세라고 불리는 금전급부를 할 의무가 조세 채무다. 그걸 법에 정해놓고 있잖아요. 실정법에서는 조세 채무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에 납세 의무라는 용어를 쓴다. 법에는 납세 의무, 조세 채무는 이제 학문상 용어고, 실정법에서는 납세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조세 채권 채무가 성립하는지를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각 개별 법에. 그걸 정해놓은 게 실체법이에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조세 채권 채무가 성립한다는 내용을 확정해 놓은 게 실체법이죠. 그게 실체법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절차법에서는 그것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체법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는, 즉 채권 채무가 성립한다는 내용을 법에 정해 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게 실체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 채무를 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죠. 채권 채무가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지. 근데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 자체로 세금이 들어오나요? 부과하고 징수해야만 들어오잖아요. 그건 실체법이고, 자동으로 성립하게끔, 채권 채무가 성립하게끔 해놓은 게 실체법이고, 부과하고 징수한 거는 절차법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실체법. 채권 채무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성립한다.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자, 납세 의무의 특성. 납세 의무의 특색. 납세 의무는
이제 제일 크게는 헌법에서부터 나오잖아요. 헌법에 모든 국민의 납세 의무가 있다. 여기 나오고 이제 개별법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채권 채무가 성립하므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납세 의무는 일종의 금전 채무로서 사법상의 금전 채무와 공통의 성질을 갖지만 사법상의 금전 채무와는 다른 특색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정 채무죠.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성립된다 이런 얘기죠. 법정 채무다. 납세 의무는 법정 채무다. 사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해야만 성립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별 세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성립되는 법정 채무다 이런 얘기죠. 자, 납세 의무의 내용은 언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여지는 법정 채무이다. 반면에 사법상의 채무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다.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둘째, 조세법은 강행선언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납세 의무의 내용 또는 이행 방법을 좌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얘기죠. 강행성을 가진다. 세 번째, 사법상의 채권 채무는 사법을 적용하잖아요. 민사소송을 적용하죠. 근데 이거는 공법상의 채권 채무잖아요. 조세라는 거는. 그래서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현행 제도 아래서는 조세 채무 관계는 공법상의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다툼은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법원에 의해서 처리된다. 그래서 이런 사법상의 금전 채무와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은 납세 의무는 사법상의 채무와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으나 금전 채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법상의 금전 채무에 관한 여러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상으로 별도의 정함이 있다든가 다른 해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된다 이런 얘기죠. 자, 조세법의 조세채권자의 권리, 조세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는 누구죠?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잖아요. 정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채권자의 권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세 부과권, 부과, 고지를 하는 거죠. 세무서장이 사인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죠. 그게 부과죠. 근데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대부분의 90% 이상은 다 내죠. 고지서를 발부하면. 근데 안 내잖아요. 안 내는 게 돈이 없어서 못 내. 그럼 강제로 징수한단 말이에요. 그걸 강제로. 그걸 징수권이라고 그러죠. 징수권. 조세 부과권, 조세 징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조세 부과권, 부과과세제도. 자, 세무서장이 이제 조세를 부과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신고납부제도가 있고, 부과과세제도가 있어요.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계산해서 스스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과과세제도는 세무서장이 계산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특색이 있는데 한번 보죠. 부과과세제도.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에 관해서 부과과세제도를 취하는 조세다. 부과 처분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부과 처분에 의해서 이렇게 세무서장이 사인을 해서 고지를 하면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이런 얘기죠. 신고납부제도는 납세 의무의 내용이 1차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확정된다. 신고에. 근데 신고를 했는데 정직하게 신고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근데 부정직하게 신고하면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과 처분은 2차적인 확정 방식이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그거로 끝나는데 정직하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세무서장이 또 부과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조세 부과권.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안 내면 강제로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조세 징수권. 내용이 확정된 납세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그 징수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조세 징수권이다. 납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체납 처분을 한다. 체납 처분에 의해서 조세 채권의 강제적 신원을 도모한다. 조세 확정 권리 내지 조세 징수권의 쟁사는 모두 조세 절차법의 문제이다. 조세 채권자의 손에 이와 같은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조세 채권 채무 관계의 특성이다. 이 체납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세무서장이 이 징수권 강제 징수한다 이런 거. 체납 처분을 압류를 하는 거죠. 압류. 그다음에 환가, 배당. 이건 이제 절차법에 나와 있는 거죠. 어쨌든 조세 부과권과 조세 징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세세한 내용은 절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죠. 조세법상의 제 의무. 자, 납세 의무 이외에 각종의 의무를 납세 의무자와 또는 제3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조세의 공익성을 감안해서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둔 것이다. 납세 의무에 대해서 목적, 종속적인 관계다. 이들 의무의 대부분은 조세 절차법상의 것이다. 첫째, 급부 의무. 이는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다. 급부를 할 징수 납부 의무, 급부 의무. 그 다음에 자기 의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급부 의무는 급부를 할 의무고 자기 의무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기 의무로서 이는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 납세자한테 신고 의무를 부과했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관청에다가 세무 신고를 해야 돼요. 납세 신고, 과세 표준 신고, 이 신고 의무는 자기 의무다. 무엇을 하게끔 해놨다 이런 얘기죠. 신고 의무는 자기 의무에 해당된다. 부자기 의무, 앞에 부자가 아니 부자가 붙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의무다 이런 얘기죠. 부자기 의무, 하지 말아야 될 의무로서 이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다. 종전에 면허 없이 주리의 제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다. 면허를 받아야만이 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막걸리를 담고 밀주를 해서 마시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말게끔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건 부작위 의무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수인 의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인 의무.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야 할 의무다. 각종의 세무조사를 받아들이라 이런 세무조사를 할 때 그에 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재산을 압류할 때도 그에 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수인 의무라고 한다. 과세 요건을 보죠. 실체법에서 정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정해놨냐? 과세 요건을 정해놓은 거예요. 실체법에서. 과세 요건을. 실체법 그러면 과세 요건과 납세 의무를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 과세 요건. 이건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이다. 뭐 어떤 경우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 몇 가지 요건을 정해놨다. 그 요건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납세 의무자, 누가 내야 되는지, 납세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의 귀속, 과세 표준, 세율, 이게 이 5가지잖아요. 이게 과세 요건이다. 이걸 정해놨다 이게. 이걸 실체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 그것이 충족되는 것에 의해서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다. 사법상의 채권 채무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의 요소와 대비된다. 과세 요건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다. 조세법에 공통된 과세 요건은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의 귀속, 과세 표준, 세율을 정했다. 이 5가지의 과세 요건만으로 언제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상속세나 취득세와 같이 기간 과세가 아닌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잖아요. 근데 상속세나 취득세는 일정 시점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에 과세하는 거니까 기간 과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세나 취득세와 같이 기간 과세가 아닌 조세는 과세 물건인 행위가 완성되거나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런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런 거는 이제 자동으로 성립되는 거죠. 실체법에 이 5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납세 의무가 자동 성립되는데 상속세나 취득세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기간 과세는 단순히 소득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세 연도가 종료하여야 비로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그렇죠?
종료하여야 그 기간 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기간 과세에 있어서는 귀속 연도의 결정이 납세 의무 성립 요건에 부과된다. 자, 그럼 하나씩 보죠. 납세 의무자, 이제 국민이 되는 거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의 주체를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즉 조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조세 채무자라고 한다. 결국 세법에 의해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납세 의무자가 있죠. 고유의 납세 의무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에 이런 경우는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게 납세 의무자라고 그러죠. 그걸 고유의 납세 의무자라고 그러죠. 그 이외에 연대해서 납세하는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물적 납세 의무자, 보증인 등을 다 포함해서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조세의 정가, 법률상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담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전가라고 한다고 그랬죠. 조세의 정가. 원천 징수 의무자, 징수 의무자. 월급 주면은 회사에서 징수해서 국가에다 내잖아요. 이걸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한다. 납세 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해서 이를 조세 채권자에게 납부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를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 그거를 세무서에다 낸다 이런 거죠. 개별세법에서 납세 의무자는 자신의 행위, 소득 등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 규정된 자다. 인적 과세 제외. 입법 정책상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되어야 할 자가 그 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비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외교관, 국제직원 혹은 그들의 가족에 대한 면세 특권, 이 사람들은 제외된다 이런 얘기죠. 연대 납세 의무자, 복수의 자가 연대에서 하나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에 하면 공유물, 공유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서 관계되는 국세 가상금 체납체 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됐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감정평가법인을 운영을 하는데 지사를 둬요. 지사를 두면 지사에서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이제 본사 대표자의 재산을 막 압류해서 독촉을 하는 거죠. 민법의 재규정 준용. 이들 연대납세 의무자에 관해서는 민법의 재규정을 준용한다. 조세 채권자는 연대납세 의무자 1인 또는 전원에 대해서 납부를 구할 수 있고 연대납세 의무자의 1인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다. 자, 이것과 관련해 이제 밑에까지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죠. 연대납세 의무자 1인이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때는 다른 자의 납세 의무도 그 한도에서 소멸한다. 조세를 납부한 자는 다른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먼저 연대납세 의무에서 내기면은 원래 납세 의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연대납세 의무자로부터 납부된 조세가 과언납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부라고 하는 경우에 환부는 일종의 환급이죠. 그것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세법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이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적 시장에서 이 연대납부하고 비슷한 게 뭐죠? 보증이잖아요. 보증. 예를 들어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친한 친구가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너희 재산을 좀 담보로 해서 쓸 수 있게끔 보증 좀 서줘. 이렇게 해서 보증 서주는 친구는 굉장히 좋은 친구죠. 근데 절대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응?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그때 서운할 뿐이지 보증 쓰면 같이 망해요, 같이. 왜 그러냐면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은 좋잖아요. 좋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경제 환경이 너무 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 같이 망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절대 보증을 쓰면 안 돼요. 보증을 쓰게 되면은 보증을 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까지
정말 처참한 삶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보증 쓰면 안 된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감정평가사 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감정평가에서 우리는 사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재산의 가치가 100억이다. 그럼 100억에 대해서 사인을 해주면 사인을 해준 그 행위가 뭐냐? 보증행위야. 고가에서 면허를 받고 가격에 대해서 보증을 써주고 수수료를 받고 먹고 사는 직업이거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의 면에서 면책 특권이나 이런 것도 있어. 그렇지만 사적 시장에서 개인 간의 보증을 쓰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 명심하셔야 돼요. 그때만 서운할 뿐이지 서운할 그랬을 땐 그렇지 만약에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잘못하면은 같이 뭐 엮어 들어가니까 그런 일종의 이게 이제 연대납세 의무잖아요. 이게 연대납 사적 시장에서는 보증이다 이런 얘기죠. 자, 제2차 납세 의무자. 원래의 납세 의무자가 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해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세 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해서 원래의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이게 제2차 납세 의무다. 현행 세법상 제2차 납세 의무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 이렇게 딱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본래의 납세 의무와 관계에서는 부종성, 보충성, 제2차 납세 의무자의 권리 구제 방법. 부종성은 주된 납세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한다. 그 다음에 보충성은 본래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해야 할 세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그 부족액을 한도로 해서 인정하는 것을 보충성에 한다. 제2차 납세 의무자의 권리 구제 방법.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과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고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래부터 무효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처분도 무효다. 그런데 전자의 취소 원인이 되는 위법이 존재했다. 원래부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이를 이유로 후자의 고지 처분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이거는 재판부에 맡긴다 이런 얘기죠. 자, 납세 보증인, 납세도 이제 보증을 쓰는 거잖아요. 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누군가 보증을 써주는 게 이걸 이제 공적 시장에서 납세 보증이죠. 조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상의 담보제도다. 특정한 재산에 의한 담보인 물적 담보와 보증인에 의한 인적 담보가 있다.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가 있다. 납세 보증. 인적 담보에 속하는 것으로서 납세 보증인은 주된 납세 의무자로서의 납세 의무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 등의 조세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다. 밑에 얘가 나와 있죠. 납세 보증인의 효과 측면. 본래의 납세 의무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자력 집행권을 인정하고 그 본질이 민법상의 보증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법상의 보증계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세법의 특성이 적용돼야 할 경우, 할 특별한 경우는 제외된다. 납세 보증인. 그다음에 물적 납세 의무자. 자, 물적 납세 의무자. 본래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 등에 관해서 제3자인 양도담보권자, 채권자가 납부 책임이 있다. 납부 주체의 인적 요건은 고려함이 없이 양도담보 재산에 대해서 재산이라는 물적 요건에 의해서만 납부 책임이 있다. 물적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요건. 첫째, 체납이 있어야 되고, 둘째, 양도담보 재산이 존재해야 되고, 셋째, 국세의 법정 기일 후에 설정돼야 된다. 넷째,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을 집행하였으나 부족했을 때 그 부족분에 한해서 한다. 그렇죠? 자, 구상권. 대신 냈다. 원래의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대신 냈다. 그럼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구상권 행사. 연대 납세 의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가 민법 제425조부터 427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2차 납세 의무자, 물적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등 보충적 납세 의무자의 경우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납부 책임을 이행한 보충적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근데 아무것도 다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첫 번째가 납세 의무자였죠. 아까 일이 뭐였죠? 일은 개요였던가? 일은 개요고. 자, 과세 요건 중에 첫째가 납세 의무자고 두 번째가 이제 과세 물건이죠. 어떤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나 이런 얘기죠. 과세 물건,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이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물적 기초를 이루며 과세 객체 또는 과세 대상이라고도 한다. 과세 물건. 입법자는 담세 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과세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개별 조세의 과세 물건인가 하는 것은 개별 조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과세 물건의 종류는 소득, 소비, 재산. 소득을 과세 물건으로 하는 격. 소득은 플로우 개념이잖아요. 1년 단위로 산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를 과세 물건으로 하는 경우 소비를 위한 지출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들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거는 세금 포착이 비교적 용이하고 징세 절차가 간단하자. 세원이죠. 세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가 기업이고 여기가 가게고 여기가 요소시장이고 여기가 상품시장이잖아요. 여기서 보고하는 거 이게 소비. 여기서 소비했잖아요. 소비. 여기서 보고하는 거 소득이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 밑에가 원천. 소득의 원천. 소득의 원천. 이 위에가 소득의 사용이잖아요. 소득의 원천이잖아요. 원천 Y. Y는 C 플러스 S. 그죠? 그 다음에 이 쓰고 남은 소득을 합쳤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산, 소득, 소비는 이쪽에서. 이쪽에서 소비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지출세라고 했죠. 이쪽에서 소비, 이거는 지출세. 이쪽에서 소비는 뭐죠? 물품세. 물품세. 소득과 소비와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한다. 이런 거죠. 재산은 저량이잖아요. 스톡 개념이고 소득은 플로우 개념이잖아요. 매년 발생하잖아요. 소득은 매년 발생해. 그것이 일정 시점으로 축적되어 있는 재산은 스톡 개념이죠. 자,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하는 조세.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잖아요. 이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재산에서 재산세. 이걸 이제 보유세라고 그러죠. 보유세,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보유세라고 하는데 이제 보유세 이게 요즘 이게 이슈가 돼 있잖아. 자,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하는 조세, 경제적 가치의 저량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다. 재산의 보유 단계의 과세, 자산 재평가세, 재산세, 재산의 유통 단계의 과세, 양도소득세, 법인특별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과세는 세원이 고정되어 있다. 안정적 응능부담의 원칙에 적합하고 소득과세를 보완하는 것이다. 소득과세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빠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빠진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거죠. 자, 수직적 공평의 기여. 조세의 중압감이 무거워서 조금만 부담이 과중해도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소득도 한번 볼까요? 소득을 과세 표준화하는 조세, 경제적 가치의 유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세하는 세목이다.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응능 부담에 적합하다. 그 세율을 누준 구도로 설정하면 소득 재분배에도 기여되고 세제 그럼에 비해서 세제가 복잡하다. 계산이 복잡하죠. 세원의 포착이 어렵고 과도한 소득 과세는 국민의 경제적 창의와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 소비를 과세 물건으로 하는 조세, 소비를 위한 지출에서 과세되는 세목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가 해당된다. 세원 포착이 비교적 용이하고 징세 절차가 간단하다. 그렇죠? 소비세, 물품세는 굉장히 걷는 게 간단해요. 만들 때, 부가가치세 만들 때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막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징세 절차가 간단하다. 납세자에게 주는 조세 중압감이 적다. 세금 낸지 안 낸지도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캔커피 하나 사 먹으면 그 세금 있는지 느끼지도 않고 그냥 사 먹잖아요. 저축 우대의 결과다. 자본 형성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저소득 계층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지는 역진세적 기능이 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거죠. 물품세는. 그래서 역진세적 기능이 있다. 과세 물건.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과세 요건. 과세 표준. 우리가 과세 요건 5가지를 보고 있어요. 납세 의무자, 두 번째 과세 물건, 세 번째 과세 표준. 자, 과세 물건인 물건, 행위 또는 사실로부터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일정한 가치 척도, 즉 금액이나 가액, 용량, 건수 등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액, 가액, 수량 이런 것들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과세 물건을 금액화, 수량화한 것으로서 여기에 후수라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된다. 즉 과세 표준은 세액 산출에 있어서 세율의 피승수다. 소득세나 법인세로 예를 들면 과세 물건은 소득이다. 그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소득 금액이다. 소득 금액은 과세 표준이고 소득은 과세 물건이 된다. 과세 표준의 인정.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은 적정한 과세 기본이다. 그 어려움의 정도는 세목별로 다르다. 등록세나 인지세, 면허세 등은 과세 표준이 외견상 명백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의 확정을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는 과세 표준의 인정이 복잡해서 그 확정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 인정을 둘러싸고 납세자와 조세채권자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 과세 물건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평가 기준의 마련이 선결 문제이다. 그 다음에 세율, 과세 요건 중에 이번에 세율. 세율에 대해서는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다 봤었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누진세율, 한계세율, 평균세율, 실효세율, 탄력세율. 그럼 여기 이제 4개만 설명해 놨죠. 자, 조세 채무의 성립, 승계, 소멸. 조세 채무의 먼저 성립. 어떨 때 조세 채무가 성립하느냐. 실제법상. 조세 채무의 성립. 조세 법규에 의해서 각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그 내용과 범위가 성립하고 결정된다. 그래서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 그렇죠? 개별 세법의 과세 요건, 아까 앞에서 얘기한 5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그 내용과 범위가 성립되고 조세 채무가 성립된다. 이런 얘기죠.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그럼 어느 시기에 성립하나 이런 얘기죠. 성립 시기는 대부분 그 기초가 되는 과세 요건의 사실이나 행위의 완성과 때를 같이 하나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나 행위의 완성과 같은 때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예외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조세 채무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법이 정해놓으면 당연히 성립한다. 세무는 당연히 성립한다. 근데 당연히 성립한데 어떻게 해야 돼? 세무서장이 부가 징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며 조세 채무는 과세 관청이나 납세 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과세 요건 충족 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 자동으로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과세 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 의무는 아직도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그잖아요. 성립만 돼 있는 거지 세금을 국가가 가져가려면 어때? 부가 징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 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확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 자, 이 확정 절차가 바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 행위,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 인바 이에 관해서는 조세 절차법에서 다룬다. 그렇죠? 그건 절차법에서 다룬다. 조세 채무의 성립 시기. 자, 조세 채무의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21조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정하고 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하면 자동으로 성립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성립 시기, 소득세 법인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기간과세잖아요. 소득세 법인세는 1일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난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때, 돌아가셨을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이거는 이제 분기별로 과세하죠.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과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될 때, 교육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쭉 해서 자,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6월 1일일 거예요 아마.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이렇게 시기가 조세 채무가 성립하는 시기가 딱 정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조세 채무의 성립, 그다음에 뭐죠? 승계, 소멸, 성립, 승계, 소멸. 그래서 승계, 이번 승계. 납세 의무는 승계 가능 채무다. 납세 의무는 경제적 급부를 그 내용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금전 채무로서 성질상 대부분의 급부에 속하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한 채무다. 조세는 경제적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개별성이 강조된다. 무작정 납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 현행법은 이와 같은 두 가지 고려 타입의 산물로서 포괄승계, 즉 법인의 합병, 상속과 같은 권리 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해서만 납세 의무의 승계를 규정한다. 따라서 이거 외에 사인상호 간의 계약에 의한 납세 의무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승계가 있죠. 법정승계 사유, 법인이 합병했다든지 상속으로 인한 승계, 상속으로 인한 승계, 상속 포기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재산이 많이 있다, 받을 재산이 그럼 상속 받으면 되고 재산 부채가 많다, 마이너스 재산이다, 그러면 상속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죠. 가산세, 가산 원활한 조세 행정과 조세의 공평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가산세. 일종의 뭐라고 하죠? 징벌적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가산세.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 의무 이외에 과세 표준의 신고 의무, 성실 납세 의무, 원천 징수 의무, 과세 자료 제출 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법은 협력 의무의 위반을 방지하고 그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다. 가산세다 이런 거죠.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자산 양도 차익, 예정 신고 납부세액 공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 등 다른 하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징벌적 이게죠. 가산 징벌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가산세다. 세금의 형태로 제재를 가하는 가산세례도 두 가지 종류 중에 후자 다른 하나의 가산세에 해당되네요.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보면 정부는 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득세에 가산세 그럼 소득세로 부과한다. 이래요. 법인세에 가산세 그럼 법인세에 세못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세자의 채권도 있어요. 납세자의 채권. 어떤 경우에 있나 봅시다. 납세자의 채권.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 그럼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자, 납세자의 채권. 조세 법률 관계에 있어서 통상의 경우와는 반대로 납세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채권자가 되는 경우다. 이런 게 국세 환급금 너무 많이 냈어. 그럼 돌려받아야 됐죠. 그때는 채권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납세 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 비로소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서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국가는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반환할 금액이 국세 환급금이고 그것을 납세자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 어느 것이나 실체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여야 할 이득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이다. 이러네. 국가 입장에서 부당이득이죠. 그래서 납세자에게 반환해 줘야 될 것이죠.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 그걸 채권이라고 한다.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의 환급 청구에 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관한 법리가 타당하다. 조세법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든가 혹은 다른 해석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그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 이제 절차법을 보겠습니다. 실체법이 뭔지는 이제 아시겠죠? 실체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과세 요건을 정해놓은 법을 실체법이란다. 개별세법에. 절차법은 그것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절차법이다. 이런 얘기죠. 절차법을 보겠습니다. 자, 조세 절차법. 조세 절차는 조세 확정 내지 징수의 절차다. 조세 절차법은 조세 절차에 관한 법이다.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의 충족에 의해서 성립한다.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각 개별세법에 5가지 과세 요건이 딱 정해져서 그것에 충족하면은 납세 의무는 자동으로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세금을 확정하고 징수하는 그 다음 단계. 이거는 이제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죠. 납세 의무는 누가 정해놨죠? 국회에서 정해놨잖아요. 법으로 정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조세로 확정하고 징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절차법이다. 이런 얘기죠.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의 충족에 의해서 성립하나 몇몇 조세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아직 추상적인 의무다. 그렇지? 이게 세무서장이 실행을 안 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의무다 이런 얘기죠. 의무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추상적으로 확정됐다 이거죠. 이것이 구체적인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즉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돼야 된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세금을 국고로 징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세 확정 절차.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세 확정 절차는 뭐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조세 징수 절차, 조세 확정 절차와 징수 절차 이 두 개를 절차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확정 절차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고 징수 절차는 납부 내지 징수 절차를 얘기한다. 여기는 이제 체납처분이 핵심이죠. 체납처분. 납세 의무는 통상 납세 의무자의 납부에 의해서 소멸하지만 그 자발적인 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고 환가를 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재산을 압류해서 그것을 공매 처분해가지고 환가해서 국고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건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요즘 보니까 요즘 유동성이 좀 부족한가 봐요. 유동성이 아까 이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기 이제 강남에서 사신 분도 있을 거고 강남에서 안 사신 분도 있을 텐데 강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재산이 많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재산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어제 어느 한 분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350억 재산이 있으면 많이 있잖아요. 부자지. 350억. 350억 재산이 있는데 돈 몇천만 원이 없어서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 요즘 대출 잘 안 해주잖아요. 대출 잘 안 해주니까 누군가가 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법원에 공매 처분을 경매, 이제 이거는 공매라고 그러잖아요. 세법에 의한 거는 공매라고 그러고 사적 시장에서는 경매라고 그러잖아요. 경매 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해진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아파트 하나를 5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20억 줬다. 그럼 전세입자가 이사 가면서 20억 내 전세금 빨리 돌려달라. 그러면 현찰을 20억을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른 전세입자 받아서 돌려주면 되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그게 어려워. 그러면 지금 정부가 1세대만 권장을 하잖아요. 다주택을 권장을 안 하다 보니까 대출도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전세입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딱 걸었다, 법에다가 넘겼다. 그럼 골치 아파진다고. 경매로 넘어가면 집도 싸게 팔릴 뿐만이 아니라 그 재산 다 없어져 본다고. 그러니까 재산은 수백억 가지고 있지만 내 호주머니에 단돈 몇천만 원이 없어서, 단돈 만 원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설마 했는데 실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나도 이제 일하는 과정에 어떤 분이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이렇게 감정평가 수수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돈이 300억, 400억이 재산이 있는 또 이런단 말이야. 이 세상이 참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 체납처분 무서운 거예요. 체납처분. 그래서 체납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이 체납처분은 이제 공매잖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사적 시장에서는 민사에서는 뭐죠? 경매다, 경매야. 법원에 경매를 한다고. 그래서 경매를 채권 채무가 발생해서 경매를 집어넣게 되면은 재산이 헐값에 넘어가 본다고. 헐값에.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하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체납처분 무서운 겁니다. 조세절차법의 주요한 법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적용된다. 이거는 일반법이잖아요. 기본법과 징수법. 개별세법에 있어서도 개별 국세의 확정과 징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의 확정과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죠. 자, 조세절차법에서 조세 확정 절차와 징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당초의 처분이 부가처분이 무효했다. 당초의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당초 처분이 무효였다. 그러면 그 다음 때인가 징수잖아요. 그러면 징수처분도 당연히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부가처분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그럼 징수처분도 이런 경우는 징수처분이 소급해서 무효다. 무효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세의 징수처분은 유효한 조세 확정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효한 적법한 조세의 확정 처분, 부가 처분을 전제로 해서 징수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부가 처분과 징수 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부가 처분의 입법성은 징수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죠? 부가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해서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류의 송달. 이제 세무서장이 조세를 확정하고 그 서류를 납세 의무자한테 보내서 알게 해야 되잖아요. 알게. 그게 이제 서류의 송달이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봅시다. 서류 송달. 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그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송부 전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행위를 서류 송달이라고 한다. 납세의 고지,
그다음에 독촉, 체납 처분 등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처분,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 기타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세법상의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의해서 그 방법과 절차 및 효력이 규율되어 있다. 조세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상의 서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송달의 요건, 장소적 요건, 인적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장소적 요건, 송달은 당의 서류의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자다. 즉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한한다.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거소는 다소의 기간을 계속해서 거주한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다. 잠깐 이제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발령을 뭐 세종시로 난다든지 그럼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집을 팔고 가야 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집은 전세 주고 세종에 가서 전세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제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하면 송달을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일정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중심적 장소를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한다. 그래서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적 요소, 그럼 거기에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인적 요소.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 의무자가 직접 받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법인의 직원한테 줬다. 그것도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수령 권한의 위임도 가능하다. 그렇죠. 수령 권한의 위임은 묵시적 가능하다. 수임인이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판례가 수령 권한이 위임이 있다고 본 사안에 몇 개 적어놨죠. 이때 볼까요? 납세 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그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해서 자기에게 전달하게 한 경우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녀들의 학교 문제 등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서 친구의 주소지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경우 납세 의무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처와 함께 살면서 장기간 출타해서 월 1, 2회 정도 집에 들르는 형편에서 그의 처가 세무공무원에게 찾아가서 상속세 등에 관해서 문의하고 자신의 인장을 지참해서 세무서에 와서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런 거 다 인정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송달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교부송달은 직접 가서 주는 거예요. 직접 면전에서 주는 거예요. 교부송달. 교부송달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직접 준다. 가서 직접 준다. 보충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할 때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그 다음에 유치송달. 근데 유치송달은 안 받으려게 납세자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수령에 거부한 때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편송달, 등기로 보통 하죠. 등기 우편으로. 우편송달에는 통상 우편송달과 등기 우편송달이 있는데 납세, 고지, 독촉, 체납 처분 또는 세법에 의해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해서 하고자 할 때는 등기 우편으로 보통 한다. 그 다음에 전자송달. 요즘은 카톡도 있고 이메일도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하다. 이거는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 가능하다. 이 방법은. 국세청이 고지 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면 바로 고지서 송달 효과가 발생한다. 전자고지는 희망자에 한해서 시행하며 전자고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편에 의한 서면고지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납세자가. 그러면 어떻다? 신문에다가 공고를 한다. 이런 거예요. 또 보면 세무서 게시판에다가 써놓다. 이런 얘기죠.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하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교부나 우편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14일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송달의 효력 발생. 송달 서류의 효력 발생.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 그 서류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송달 받을 사람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때에 있는 상태에 있는 때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여행으로 부재 중 그 종업원이 등기번호로 온 서류를 수령해서 나중에 송달 명의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송달된 때 송달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죠. 통상 우편에 의해 송달한 서류. 자,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던 때에 도달을 추정한다. 우편물이 도달할 수 있었던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문헌상 우편 송달 중 통상 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 우편도 적용한다.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 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에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세 처분은 무효다. 알지 못하면 무효라는 거잖아요. 무효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떡할까요? 이런 경우는 이거 이제 세금이고, 여러분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30km, 요즘 이제 50km, 60km 막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속도 제한이 있다 보면은 깜빡하면은 그 속도가 넘어 10%가 이상이 되면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찍혀가지고 뭐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되는데 그 통지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못 받으면 이런 경우는 지금 송달이 안 되면 무효잖아요. 송달이 안 되면 통지서를 못 받으면 예를 들어서 황당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차를 이제 렌트로 한번 써봤는데 렌트로 쓰면 차 관리를 이제 렌트 회사에서 하잖아요. 나는 렌트비만 주고. 근데 이제 이게 신호 위반이 통지가 한 번도 안 왔어. 신호 위반 통지가 한 번도 안 하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회사에 지사에 있는 차를 압류를 한 거야. 지사에 있는 차를 보니까 신호 위반 범칙금을 안 냈다고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6만 얼마인데 안 냈어. 그래서 이제 왜 지사를 압류하지? 본사를 압류 안 하고 본사에 있는 차를 압류 안 하고 한 번도 통지가 안 왔으니까. 근데 그걸 내려고 봤더니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것이 2년 6개월 동안에 160만 원이 누적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반된 장소에서 계속 위반을 한 거지. 우리 만약에 통지가 왔으면 우리가 여기가 속도 하는구나 하고 조심해서 보통 위반을 안 하잖아요. 근데 통지가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계속 거기서 위반해서 2년 6개월 동안에 축적된 게 160만 원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이거 경찰청에다 이의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알았으면 통상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위반을 안 하게 노력을 할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통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속도 위반 안 한 줄 알고 계속 그 속도로 달려가지고 160만 원이면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범칙금 6만 원짜리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통지를 못 받았으니까 여기 렌트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내 거래 돼 있으면 경찰청에서도 내 소유한테 바로 통지가 올 거 아니에요. 렌트로 하니까 아마 렌트 회사로 갈 개연성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한 번도 알려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그걸 내야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뭐죠? 이게 서류. 이 세금에 관한 서류는 송달이 안 되면 무효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효다. 그러면 내 생각에서는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송달이 안 됐다. 그러면은 송달이 안 돼서 그게 계속 누적됐으면은 참작의 여유가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내가 만약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야 상식에 맞지 않나요? 물론 위반한 건 잘못이지만 통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알지 못하고 계속 행위가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세 확정 절차를 봅시다. 조세 채무의 확정. 자,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 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확인 행위에 해당된다. 조세 채무의 확정은 조세 절차법상의 개념이다. 구체적 조세 채무다. 징수권의 시효기간.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징수권의 시효기간. 이게 지금도 저도 헷갈리거든요. 자꾸. 이 책을 덮어부르면 또 헷갈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세 채권의 확정은 조세 절차법상의 개념이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조세 채무 세무서장이 사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인을 언제까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이 그 기간이 넘으면은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거를 뭐라 한다? 징수권의 시효기간이라고 한다. 징수권의 시효기간. 근데 그 밑에 게 보면은 자 위에는 조세 채무의 확정이잖아요. 조세 채무의 성립은 확정과 성립은 틀리잖아요. 성립은 뭘 하겠습니까? 실체법상에 들어있는 거고 확정은 절차법상의 개념이잖아요. 개념이 틀려. 그럼 밑에 거 보면 조세 채무의 성립이 이거 실체법상의 개념이거든. 실체법상의 개념에서는 이거는 추상적 조세 채무다. 이거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징수권의 시효기간하고 부과권의 제척기간 이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징수권의 시효기간은 뭐다? 조세 채무의 확정, 절차법상의 문제다. 그 다음에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뭐다? 부과권, 실체법상의 조세가 성립했을 때 발생한 개념이다. 그래서 부과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시효기간 이거는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세법에 자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 있는데 세무서장이 납세 의무자가 자진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세무서장이 이 행위가 발생한 지로부터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세무서장이 그거를 부과할 수가 없어. 그걸 뭐라고 한다?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이런 거지. 네? 이해되시죠? 제척기간이 지났다 이런 거예요. 제척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세금을 절차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이게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다. 그 다음에 징수권의 시효기간. 징수권은 세무서에서 국고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것이 시효기간이고, 응? 부과권은 제척기간이라 한다. 이거는 이 두 가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하나는 징수권의 시효기간은 절차법상의 문제고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실체법상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조세 채무의 확정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신고 납부 방식, 자진 신고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가과세 방식, 세무서장이 한다 이런 얘기죠. 자동 확정 방식, 원천 징수하는 이런 것들. 자, 조세 확정의 방식, 신고 납부 방식. 대부분은 이제 신고 납세 제도예요. 좋은 거죠, 뭐. 납세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납세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지만 어떠죠? 계산하기가 복잡하잖아요. 세법이 복잡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들이 대행을 해주는 거죠. 신고 납세 방식.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세법을 적용해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 채무를 확정짓는 방식이다. 이거를 자기부가 제도라고도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정당하지 않을 때는 세무서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결정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된다. 현행 세법상 이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세목 거의 대부분이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취득세, 등록세, 관세 등 이런 것들은 신고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세 제도는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는데 신고한다고 자동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야.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결정을 해야만 확정된다 이런 얘기죠. 부가가세 방식.
과세관청의 부가처분에 의해서 조세 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지만 신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무서장이 사인을 해야만이 끝난다 이런 얘기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구체적으로 조세 채무가 확정된다. 이게 부가가세 방식이다.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 조세에 있어서도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표준의 신고 의무를 부담시키는 세목이 있으나 신고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경우에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다. 단지 과세관청이 조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협력 의무의 태양으로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 현행 세법상 이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재산세, 농지세, 자산 재평가세 이런 것들이 있다. 가산세의 경우는 본세가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라 하더라도 그 납세 의무의 확정을 위해서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 자동 확정 방식. 조세가 조세 채무의 확정을 위해서 특별한 절차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한다.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원천 징수하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자, 이제 확정 단계. 자, 확정 단계를 보죠. 납세 신고를 하면 납세 신고. 그리고 이제 확정하고 신고와 확정 신고. 그다음에 수정 신고, 경정 신고, 수정 신고. 먼저 납세 신고.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제출할 때 이게 납세 신고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 기간 내죠. 기간을 지나면 또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죠. 부가가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과세표준과 및 세액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신고납세 조세에 있어서는 조세 확정 효과가 있다. 법정 신고 기한이고 요식행위에 의한다. 납세 신고.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면은 확정을 해주겠죠. 확정을. 그걸 이제 부가가세 방식이면 하고 신고납세 방식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예정신고는 연도의 도중에 예정해서 신고한다. 소득세 원천징수나 자산 양도 차익 예정신고, 납부제도 등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해당되고, 확정신고는 연도가 경과한 때로부터 법정신고 기간 내에 하는 게 확정신고다. 그 다음에 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그 다음에 수정신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누락, 오류 등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 고쳐갖고 다시 신고한다. 수정신고 기간이 또 정해져 있겠죠. 자, 경정청구. 자, 납세 신고의 다음에 이제 경정청구를. 신고 납부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죠. 즉 납세 의무가 없는데도 신고를 했거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신고를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럴 때 경정청구를 한다. 그래서 감액 경정청구. 너무 많이 신고했단 말이야. 줄여 그래서 감액 경정청구 그런 경우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한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는 5년 내에 할 수 있다. 청구 사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상 금액을 초과해서 신고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미치지 못할 때도 해당된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자, 어떤 경우인가 봅시다. 후발적 이유로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경정청구다. 청구권자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자 또는 국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 사유는 5가지 열거되어 있다. 절차 및 효과. 청구는 각 소정의 청구 기한 이내의 청구의 이유 그 밖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 청구를 세무서장에 제출한다.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기각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조세 부과 처분 이제
무과처분, 과세처분,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조세라는 공법상의 금전, 급부, 채무, 즉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확정하는 행정처분. 이미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해서 납세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법에 납세 의무가 성립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 5년 동안 안 했다. 그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부가권의 제척 사유라고 그랬잖아요. 제척 기간 5년이 있어. 5년 내에 이걸 해야 된다. 5년이 지나면은 세무서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이거. 아까 뭐 그랬죠? 부가권의 제척 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 그랬잖아요. 제척 기간이 있다. 5년 내에 해야 된다. 이런 거죠. 5년 내에. 결정. 부가과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두 방식 다 납세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정하는 것이 있다. 결정하는 것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다. 세무서장이 사인한다 이런 거죠. 경정 고치는 거잖아요. 이미 결정된 거를 고치는 것이 경정이죠. 경정. 부가과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행한 과세처분이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관해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을 고치는 행위다. 경정이라고 한다. 경정은 세무서장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경우와 경정의 청구에 기해서 행하는 경우가 있다.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을 증액경정,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감액경정이라고 한다. 재경정, 다시 한다. 경정을 또 했던 걸 또 한다 이런 의미 같아요. 경정 후에도 과세관청은 과세표지나 세액 등의 과대 과소가 있을 때 이를 또 변경할 수 있다. 재경정이라고 한다. 부가처분의 방법. 세법은 과세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조사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번에 이제 징수. 자, 부가처분을 했으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수 절차, 확정 절차, 세금을 확정하는 확정 절차, 그 다음에 확정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징수 절차. 세금을 대부분 다 잘 내지만 형편상 제때 못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 그랬을 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걷어들인다 이런 얘기죠. 조세 납부, 징수 처분. 납부가 없으면 과세관청이 자력 집행권에 의해서 그 조세 채권의 실현을 강제한다. 이게 강제 징수 절차, 자력 집행권이 있다 이런 얘기죠. 법원의 판단할 필요 없어. 세무서장이 알아서 다 한다 이런 얘기죠. 조세 채권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다. 징수 처분으로서 납세 고지, 독촉, 체납 처분 이외에 납기 전 징수, 확정 전 보존 압류, 그다음에 납부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죠. 여러 가지가 있죠. 납세 고지와 독촉뿐만이 아니라 체납 처분, 납기 전 징수, 확정 전 보존 압류, 납부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이런 방법들이 있다. 원천 징수제도. 납세 의무자 이외에 제3자에게 조세를 징수시켜서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제 이때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월급에서 세금을 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회사에서 그 돈을 띈 세금을 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원천 징수제로 들어간다. 체납 처분, 조세 채권의 강제적 실현 절차다. 체납 처분, 공매, 압류, 공매, 환가처분 이렇게 가는 게 체납처분이다 한다. 자, 조세 채권의 강제적 실현 절차로서의 체납처분이다. 과세관청의 자력 집행권과 함께 조세 채권의 우선적 효력이 있다. 본절은 여기서는 이 3장 3절 이게 본절이죠. 3장 3절에서는 조세 징수 절차를 체납 처분의 이전 단계로서 조세 채권의 의무적 실현 절차라고 볼 수 있는 납부 징수제도, 납세 고지와 독촉, 징수 확보,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등을 살펴보고 또 여기 징수 절차 1이라고 했잖아요.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는 4절에서는 체납 처분 절차를 별도로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체납 처분 절차 이전 단계죠. 조세 납부, 채무의 변제에 의해서 납부, 고지서 세금 내면 되죠. 납세 의무는 통상은 납부에 의해서 소멸된다.
근데 돈이 없으면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신고납세 제도를 취한 세무에서는 동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진신고 납부다. 부가과세 방식에서는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부가 절차에 납부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지서를 받고 그 고지서에 나와 있는 거기다 내면 된다. 이런 거죠. 납부의 주체, 납세 의무자가 한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못했다. 그럼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징수 납부 의무자 이렇게 됩니다. 납부의 방법, 금전으로 납부한다. 화폐, 다 금전이잖아요. 화폐 또는 그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방법이다.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그다음에 인지 납부, 세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수입 인지를 사면은 그게 세금이 되는 거예요. 수입 인지를 사면 그 자체가 세금이 되는 거죠. 세액에 상당하는 정부 수입 인지를 과세 대상이 되는 문서에 첨부해서 조세를 납부한다. 수입 인지를 사가지고 붙이면은 그 세금이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인지납부라고 한다. 물납, 금전 납부에 가름해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물납이라고 한다. 요즘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 이제 물납이 많죠. 물납으로 기간을 좀 몇 년에 걸쳐서 내는 거죠. 조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납부기한이라 또는 납기라고 한다. 납부기한, 납기,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거죠. 이중 법률이 본래 납기로 예정하고 있는 기한을 법정 납부기한이라 한다. 법정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것을 납기의 연장이라고 한다.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자금의 준비를 위해서 조세 납부를 연기해 주는 것을 연납이라 한다. 연납, 연기해서 납부한다. 연납, 납부 장소, 납세지라고 한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한다. 자, 납부의 간접적 강제. 납부의 간접적 강제. 체납자에게 사실상 불이익이 있다. 불이익을 주어서 납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가상금 제도, 납세 증명제도, 관여사업 제한제도. 세금을 안 내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내야만이 뭘 띄워주냐면 납세 완납 증명을 띄워줘요. 세무서에서 납세 완납 증명을 띄워줘야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입찰을 하게 되면 납세 완납 증명을 첨부하라고 하거든. 그럼 납세 완납 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가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죠?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그런 거다. 이런 거지. 관여사업의 제한제도. 민간사업은 이제 그러지 않죠. 민간사업에서는, 민간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뭐 LH공사라든지 무슨, 정부에 이제 관련돼 있는 우리가 봤을 때 공공기관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게 적용된다. 이런 거죠. 가상금 제도. 가상금.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서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가상금이라고 한다. 또 중가상금, 또 가상금 이후에 그 다음 단계까지 납부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부과하는 게 중가상금이라고 한다. 다시 가산해서 징수한다. 사법상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내지 지연이자에 대응하는 것이다. 가산세와는 구별되는 거죠. 가상금과 가산세와는 구별이 된다. 자, 납세증명제도.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 징수의 원활을 기하고 아울러 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관여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간접적 강제한다. 세금을 간접적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수단들이다. 이런 거죠. 조세 징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 대해서 확정된 납세 의무를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독촉하는 거죠. 빨리 내라. 독촉. 빨리 내라 이런 거지. 며칠까지 내라. 독촉하는 거죠. 부가과세 방식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결정해서 세액을 확정하는 것과 함께 납세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거죠. 고지라고 불리는 행위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납부를 청구하고 임의에 납부가 없을 때는 또 빨리 내라고 독촉한다. 자동 확정 방식도 세금을 안 내면 독촉한다. 이런 얘기죠. 납세의 고지. 납세 고지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또는 징수 결정 즉시 발부한다. 국세에 납부기한은 개별세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 납부 또는 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내야 된다. 상속세는 30일 내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세금을 안 내면 어째도 가산세가 계속 붙어가죠. 납세 고지의 성격.
조세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탄로가 있는 경우에 납세 의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과세 처분이 필요하다. 납세 고지는 그 효력 발생 요건이다. 납세 고지는 조세 채무를 확정짓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가 처분의 성질과 징수 처분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납세 고지는 부가 처분의 성질과 징수 처분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납세 고지는. 그다음에 이제 독촉 빨리빨리 내라. 세금 안 내면은 기간 내 안 내면 빨리 내라고 독촉한다. 이게 독촉이죠. 납세자가 납부기한가의 조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 처분에 앞서서 그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다. 최고. 독촉장은 원칙적으로 조세 납부기한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한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15일 이내에 발부해서 독촉장을 또 독촉장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독촉에 의해서 납부기한은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다. 그 다음에 징수납부. 납세 의무자 이외에 제3자로부터 조세를 징수시켜서 이를 과세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이다. 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세 원천징수, 지방세 중 주민세, 도축세, 특별징수 등에 해당한다. 징수납부 의무자. 월급 받으면 월급에서 세금 떼잖아요. 그럼 회사가 징수납부 의무자가 된다. 조세 징수 기관이 된다.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조세 징수 기관이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조세를 납부하는 자가 된다. 징수의 보전, 납기 전 보전과 확정 전 보전 압류가 있다. 징수의 보전. 납기 전 징수는 이미 납부할 세금이 확정된 조세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 일정한 사정이 발생해서 조세의 징수 확보를 목적으로 본래 납세자가 가지는 납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서 곧바로 이행을 청구한다. 이렇게 납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재산을 다 빼돌리고 어디로 없어질 것 같아. 그럼 미리 한다 이래. 미리. 그럴 경우에 미리 한다. 미리 그걸 납기 전 징수란. 이런 경우는 독촉 절차도 없이 곧바로 체납 처분을 집행한다 이런 얘기죠. 확정 전 보전 압류. 국세의 조세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징수 확보를 위해서 보전 처분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와 비슷하다. 확정 전 보전 압류. 민법상 가압류나 유사한 성격이다. 이런 거죠. 징수유예. 징수를 유예시켜 주는 거죠. 더 늘려주는 거죠. 기간을. 징수유예.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 채무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개별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조세의 징수를 일정을 늦춘다. 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뭐 지진이 일어났다. 폭우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6개월간 세금을 밀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현행법상 완화시키는 제도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 징수의 기한 연장, 연부연납, 분할납부한다. 징수의 기간은 6개월. 징수의 효과. 첫째, 고지의 유예와 분할고지가 가능하고, 둘째, 가상금의 징수와 체납처분비의 금지, 셋째,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정지, 넷째, 납세 증명서의 발급 등 효과다. 자, 납세 담보. 세법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담보 제공 의무가 과해진 경우다. 공법상 담보다.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가 있는데 물적 담보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인적 담보는 보증인의 일반 재산이다. 자, 납세자나 제3자의 특정 재산으로 하느냐 아니면 보증인의 일반 재산으로 하느냐 이게 차이가 되죠. 그에 따라서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다. 인적 담보는 보증인의 일반 재산으로 한다. 사회행위 취소. 사회행위 뭘 나쁜 행위라 이런 얘기잖아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렸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사회행위라고 한다. 사회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더 늘리거나 이랬을 때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행위, 이거를 사회행위라고 한다. 그 사회행위는 뭐보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사회행위 취소권이라고 한다. 밑에 보면 취소권이다. 지금 사회행위를 인한 그런 거죠. 사회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게 사회행위 취소권이다. 그래서 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는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사회행위를 통해서 책임 재산의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성립한다. 사회행위는 채무자 본인이 행한 행위만을 일컫는다. 즉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자의 책임 재산을 줄이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는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자 본인만 해당된다. 이렇게. 사회행위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그러한 행위는 세무서장이 취소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해서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법원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회행위를 알게 되면 이를 취소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세무서장이 납세 의무자의 사회행위를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행위, 채권자 취소권 개념이 이해되시죠? 채무자는 채권자 취소권에 따라서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의권도 있다. 대의권. 자, 민법의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것이 세법에도 준용된다 이런 얘기죠. 민법상 그러면 먼저 민법상 채권자 대의권을 알아야 되잖아요.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그러나 일신의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않아야 하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를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 준용한 세법도 준용한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대의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조세 채권자인 국가로서는 납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3자에게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 의무자의 일반 재산을 확보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자, 이번에 이제 체납 처분. 그래서 독촉까지 했는데 세금을 안 냈어. 그럼 어떻게? 세무서장이 강제로 이제 자력 집행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죠. 체납 처분. 체납 처분은 이제 압류, 공매, 환가다 이런 얘기죠. 납세 의무자의 임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조세 채권의 강제력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 체납 처분은 협의의 체납 처분과 교부 청구, 그다음에 참가 압류 세 종류가 있다. 협의의 체납 처분.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 있어 거기에서 조세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다. 그래서 재산 압류, 환가, 충당이다. 압류, 환가. 이게 공매 절차라고 그러죠. 압류, 환가, 충당이다. 교부 청구. 딴 행정기관이 압류를 해놔서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같이 끼어 들어가는 거죠. 세무서가 같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교부 청구. 현재 진행 중인 강제 환가 절차의 집행 기간에 환가 대금의 교부를 요구해서 그것에 의해서 조세 채권의 만족을 다른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교부를 청구한다 이런 얘기. 이게 교부 청구다. 민사 집행 절차에 있어서 배당 요구와 같은 의미다. 배당 청구라는 게 있잖아요. 민사법에. 참가 압류. 자, 참가 압류는 이미 압류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를 했어. 납세자의 재산을. 그러면 세무서장이 같이 압류에 들어간다. 참가 압류. 징세관서가 압류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해서 압류되어 있을 때 교부 청구에 가림해서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 이것이 참가 압류라고 한다. 그래서 체납처분, 교부 청구, 참가 압류가 있다. 체납처분은 압류, 환가, 충당이라고 하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친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금 안 내면 이제 세무서가 그냥 스스로 해버린다 이런 거죠. 조세 채권은 우선. 그러면 자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세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봅시다. 조세 채권의 조세 우선. 절차법상 조세 채권의 자력 집행권과 실체법상의 조세 우선권. 이게 보자.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 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에 의해서 강제 환가돼서 그 배당의 우선순위를 놓고
공과금 기타의 채권과 조세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성립의 전후에 관계없이 조세 채권이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조세 채권의 우선 징수권이라고 한다. 우선 조세 채권의 우선 징수권. 인정 근거, 조세의 공익성, 조세의 공시성, 조세의 무대가성, 조세의 무선택성으로 또 조세의 우선 공제성, 조세의 특이성 이런 것 때문에 조세 우선권이 행사된다. 조세 우선권의 제한. 자, 그러면 다 모든 채권에 대해서 다 우선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공익비용,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주택과 상가 임대차 법상의 소유액 보증 채권, 임금 등 채권, 임차 보증 채권 이런 것들에는 우선한다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먹어서 33살인데 신림동에 뭐죠? 오피스텔에 전세를 사는데 새로 신축하는데 딱 처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피스텔 진 사람이 뭐가 잘못됐나 봐. 그리고 전부 쫓겨났어. 전부 쫓겨났어. 근데 다행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으니까 누가 대신 그 돈을 주냐면 서울보증보험공사에서 돈을 주더라고. 받아가지고 3월 달에 쫓겨나왔지. 그래서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33살인데 94년생이니까. 체납처분. 본 거죠? 자, 체납처분의 절차. 재산 압류, 교부 청구 참가 압류, 환가 청산, 재산의 압류.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그 독촉에 관한 조세를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날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재산 압류. 재산을 압류해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압류 다음에 이제 환가 청산이잖아요. 공매로 넘기면 이제 여기 공매로 넘기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공매로 넘기지 않더라도 재산을 압류해 놓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압류해 놓는다. 저도 지금 압류돼 있거든요. 법인에 지사에서 세금을 못 내니까 본사의 대표의 재산을 연대 책임이 있으니까 본사 대표의 재산을 다 압류하는 거예요. 그럼 제 주택을 딱 압류해 놓으면 대출도 안 돼.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살 수는 있지. 계속 살 수는 있는데 거기서 경제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경제 행위를. 다만 이제 공매로 안 넘기는 게 다행이지 뭐. 공매로 넘길 정도의 그 정도 큰 세금은 아니니까. 근데 공매로 넘기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공매로 넘기면 강제로 그냥 공매를 해서 환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래서 재산 압류 단계, 압류만 해놔도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죠. 경제행위를 못하니까. 거기 거주는 해도 경제행위를 못한단 말이에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아까 앞에서 봤죠? 교부청구, 참가압류 받고, 그다음 환가는 뭐냐면 이제 주택을 압류했다. 그러면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금으로 가져가니까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매에 붙여가지고 제3자가 그 주택을 가져가고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환가야, 환가. 환가를 하게 되면 공매에서 환가를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굉장히 떨어진다고 가격이 헐값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환가. 압류 재산의 환가는 징세 관세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다. 그렇죠?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조세채권의 자력 집행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세무서에서 알아서 그냥 다 해버린다 이런 얘기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왜? 자력 집행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럼 환가를 하고 이제 돈으로 환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청산을 하는 거지. 청산하고 남은 건 돌려주고 조세는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배분이라고 그러죠. 압류 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 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해서 조세 기타 채권의
배분 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청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2단계까지 가면 안 돼. 2단계까지 가면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세금을 미리미리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손처분. 자, 이렇게 해서 환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받을 세금이 못 받았어. 세금 받을 게 더 있어. 응? 더 있어. 아무 재산이 없어. 재산이 없어.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응? 이랬을 때 징세관세에서는 결손처분도 할 수 있다. 결손처분도. 요건이 까다롭죠. 한번 보죠. 결손처분. 납세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해서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또는 체납처분의 집행이 체납자의 생활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처분을 종료시키는 절차를 결손처분이라고 한다. 결손처분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조에 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가상금 체납처분비 중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여기 이제 징수권의 소멸시효 내용 나오잖아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 의무를 1명당 3천만 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 의무가 소멸된 소멸 대상 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체납처분의 절차. 국세징수법 제86조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에 따라서 결손처분 세액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결손처분의 효과. 자, 결손처분에 의해서 일단 체납처분된 절차는 종료되나 조세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후수라는 결손처분의 취소 절차를 거쳐서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세금 안 내면 막 끝까지 따라다닌다. 비행기 타러 가잖아요. 공항에서 나갈 수도 없어. 외국도 못 나가. 출입국제 안 해본다고. 다만 그 취소를 하면은 새로운 압류 재산이 발견돼야 할 것을 필요로 하므로 그 한도에서 납세자로서는 조세채무의 납세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모임에서 친구 한 명이 같이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자기도 몰랐지. 세금 내놔가지고 출입국 제한이 딱 돼가지고 못 나가더라고. 결손처분의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제7항에 의하면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 소득으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 등이 있는 경우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 등으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서 납부 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 해당 거주자의 재산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영세 개인업자의 체납처분 납부 의무 소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자, 이번에 이제 조세 쟁송권을 보겠습니다. 이제 불만이 많네. 세금에서 세금을 부가처분 받고 납세자가 이건 아닌데 이제 세무서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 못할 수 있어. 그럼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아닌데 하면 이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행정 단계에서 제기하는 이유가 있고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소송이 있는 거죠. 자, 조세 소송, 조세 쟁송, 조세 법률 관계에 관한 쟁송을 조세 쟁송이라고 한다. 조세 쟁송법 또한 조세 쟁송에 관한 법을 조세 쟁송법이라고 한다.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 확정과 징수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의 모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위법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위법한 조세 확정 또는 징수가 행해지는 경우에 납세자가 그것을 다투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조세법의 이념인 조세 법률주의는 형해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세무서에서 부가 징수하는데 잘 모르면 그냥 징수해놓고 보는 경우들이 막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납세자한테 굉장히 사실관계와 왜곡되게 세금이 과다하게 징수되는 경우들이 있죠.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조세 소송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 관점으로부터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세 쟁송 제도의 확립은 조세 법률주의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조세 소송은 행정청의 불복 신청과 행정 단계, 그다음에 사법부 단계, 사법부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진다. 전자를 행정청에서 하는 단계, 전자를 행정청 단계를 조세 불복 절차라고 그러고 사법부 단계를 조세 소송이라고 한다. 조세 불복 절차는 행정 단계, 조세 소송은 사법부 단계다 이런 얘기죠. 조세 소송에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위법한 쟁송, 조세 행정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쟁송이다. 조세 소송은 절차상 행정 소송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 조세법의 특유한 원리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 총설. 그래서 행정법규 또는 이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그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그 행정 목적의 실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무 이행자에 대한 행정상의 의무 이행 강제와 의무 불이행 내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가 있다. 의무 이행 강제와 행정상의 제재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행정상의 제재를 보는 거죠. 의무 이행 강제는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행정상의 제재,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즉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당의 행정복귀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전통적인 제재 방법인 행정벌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 이외에 인허가 등의 철회 정지,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등 금전적 제재와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 철회, 폐쇄 조치 등 각국의 행정 형식에 따라서 그 채택되어 있는 내용이 다양하다. 조세 법규도 일반 행정 법규와 마찬가지로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등 조세 행정의 원활과 조세 공평 부담, 조세 채권의 실현 등을 위해서 행정의 각종의 행정상의 제재를 정하고 있다. 제재는 이런 것들이죠. 자,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의 납세 증명서의 제출 제도, 그 다음에 관어 사업의 제한, 체납 자료의 제공, 그 다음에 개별세법의 가산세 제도,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및 관세법 제11장의 조세 형벌, 관세법 270조에 의한 조세 질서벌,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탈세. 조세 법규의 의무 위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탈세다. 탈세를 하면 탈세범이라고 그러죠. 법을 어겼다. 범법자라. 국가에 대해서 어떤 부정행위를 수반하는 조세 포탈범을 탈세범이라고 한다. 부정행위의 수반 없이 조세범의 각종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간접적 탈세범이다. 체납범 등 넓은 의미의 탈세범이다. 탈세 예방,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세제상의 완전한 대응이 필요하나 그것과는 별도로 탈세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탈세가 발각된 경우에 정당한 조세와 가산세를 부과해서 자발적인 납부가 없는 경우에 강제 징수와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 형사벌을 가하는 제재가 필요하다. 형사벌, 조세 제재. 자, 세법상 여러 가지 조세 제도를 제재 제도를 조세의 공평 부담과 조세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 공통점에 착안해서 조세 제재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본거에서는 조세의 부과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조세 실처법에서 다루었고 앞에서 다뤘죠. 조세 징수와 그와 관련된 제재 수단, 예컨대 관어사업의 제한과 납세 증명서의 제출 제도와 같은 것은 조세 절차법 중 징수 절차에서 다루었고 이 장에서는 조세 벌에 대해서만 고찰해 본다. 아니죠? 끝났네. 뒤에 걸 내가 정리를 안 했구나. 그래서 뒤에 게 또 정리된 게 있는데 여기서 끝났네.